정보원은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우리 교육의 지침을 제시하셨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 따라서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999년도에 오픈이 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초등부 업무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교육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최근에 교육의 가장 큰 화두가 미래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교육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준비 사실은 태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이 간절한 마음, 우리 미래교육 뒤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빠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미래교육은 일종의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저희가 보실까요? 이제 미래교육에서 흔히 얘기되는 것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술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이냐. 이게 이제 미래교육의 핵심 논쟁거리인데요. 이 핵심 논쟁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중요하고 그 기술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교육의 본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스틴 라이시 교수는 세계에서 에듀테크의 개념을 제일 먼저 정립한 교수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교수가 결국은 에듀테크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듀테크 그 자체로 기존 교육을 혁신할 수가 없고 기존 교육의 틈새를 보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술과 데이터 그 자체보다도 본질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걸까? 저는 교육이 해체된다라고 봅니다. 미래 교육은 기존의 교육을 해체시키면서 대체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많은 지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순식간에 좀 주입할 수 있더라면 어떨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교육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굉장한 인내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그만 살아있는 그 불씨를 호호 불면서 그 불씨가 정말 불꽃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건 우리 학부모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우리 그 미래교육에 대한 논쟁은 코로나가 즉각적으로 촉발을 했어요. 원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미래교육이 온다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교육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19년에 발발을 하면서 학교가 문을 탁 닫았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동안 학교를 비판하고 학교가 이것밖에 안 돼? 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불만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 어찌 보면 문을 닫음으로써 다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그러면 앞으로 비대면으로 다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교사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 원격으로 하는 거 가장 좋은 강사가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강 들어보셨지만 인강 세계에서는 승자도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강을 잘하는 그 주제에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에는 모두 자기가 강의를, 좋은 강의를 골라서 세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지?
교사 역할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우리가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교육에서 그동안에 교육 공약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저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 또 가령 일제고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사고나 뭐 이런 걸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 거죠. 그 교육위원회를 원래 만든 목적은 교육은 100년 되겠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100년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가자. 그러면 한번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면 평생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 교육위원회가 7월 1일자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뜻대로 교육위원회가 100년 대계 교육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망은 상당히 저는 우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줄세우기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다 횡단적인 평가를 통해서 가령 4월 20일자 그래서 이 시점에 시험 일제고사를 보니까 등수가 쫙 나와요. 이 횡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는 미래교육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미래교육은 사실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미래교육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운동이랑 잘하는 학생, 잘못하는 학생,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끌어당기고 너 뒤에 있는 사람 이리 와 해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교육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듬는 또 출발선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둥그런 원을 만드는 일이다. 서로 손을 잡고서 둥그런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조금 어떤 학생은 앞에 있어요. 조금 어떤 학생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학생들이 그 지점에서 손을 맞잡으면 함께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서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 하는 연대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라든가 학교의 역할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최근에 미래교육의 일환으로서 발표한 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교실 때문에 애로도 현장의 선생님들은 상당 부분 겪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개념, 특히 이제 내년부터 2023년이면 거의 고교학점제가 단계별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이제 고교학점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교학점제는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나갈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아요. 구비되어야 될 여건들이 많습니다. 왜? 어떤 학생은 지금 수학 시간인데 어떤 학생은 셰프가 되겠다고 요리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학생은 우리 학교에 그 강의가 없어. 그러니까 이웃 학교 가서 들어야 돼. 라고 나가야 돼. 외출을 해야 돼. 또 어떤 학생은 나는 인강으로 들을 거야. 인터넷으로 들어야 돼. 그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수업 방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일이 사실상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 하기 전에 고등학교 학교 자체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그 실습을 할 수도 있고 또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딴 데서 강의를 듣고 오도록 해줘야 돼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걱정이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면 혹시 내 과목이 학생들이 신청 안 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신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교학점제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요. 어떤 변화냐면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이제 패스 노 패스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여러분들 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로 결정을 하는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학력 중심의 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인자 역할부터 그 고교학점제나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교육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학교는 놀이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가 가고 싶어져야 돼요. 제가 어제 KBC 지금 오셨는데 KBC에 잠깐 인터뷰 뉴스를 나갔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학교는 어떤 것이냐 저한테 그런 그 질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좋은 학교라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소비자는 학생 자신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눈 뜨면 나 정말 학교 가고 싶어.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학교 가서 뭔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학교는 가장 좋은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학교는 학생이 눈 뜨면 학교 가고 싶어요 하는 학교. 또 학부모도 우리 애 빨리 학교 보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놀이터를 바꿔야 되는데 놀이터로 바꿔야 되는데 미래교시나 미래학교에 대한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은 뭐냐 미래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국계획학술 정보원장을 할 때 설계를 위탁해가지고 몇 군 해봤어요. 국토부 사업으로. 그래서 미래학교의 캠퍼스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 이런 관지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던 그 사업 중에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 라바처럼 용암처럼 또 이런 데는 가변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학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에 따라서 학교의 개념이 지금의 정사각형의 건물 그래서 유현준 교수가 이제 건축 쪽에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제 같이 간담회를 해봤어요. 유현준 교수 말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지금의 우리 학교와 공통점을 가장 많이 가진 데가 교도소다. 그래서 교도소와 학교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을 한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규제하는 학교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육에 이어서 학교에 이어서 교육 과정을 좀 보시죠. 특히 2022 교육 개정 과정이 지금 총론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벌써 그 교육 과정을 정하는데 선생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죠. 왜? 역사 시간 몇 시간을 할까 일주일에. 이거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지만 어찌됐든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2024년부터 전면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목 속에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혁신적인 포용인재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부의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삶과 성장을 접목시킨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실은 학업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그렇잖아요. 학업과 내 삶은 전혀 달라. 이게 배운 게 내 삶에 이용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고 그저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지만 앞으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교육에서는 삶을 증진시키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학습으로 바뀌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교육부의 미래학교의 중성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자율과 특성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율과 특성인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으면 놀이라든가 휴식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유치원 그 원장님들 만나보면 조금 간극이 있어요. 어떤 간극이 있냐면 사립유치원에서는 왜 유치원에서 교육을 못하게 하냐, 왜 놀이만 하라고 하냐, 그냥 이런 그 간극이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자율과 그 특성화 측면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놀이와 휴식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학교도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우리 광주교육도 이 자유학기 학년제 내지 학기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 하려면 공간 구조부터 시설부터 전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됐어?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학교나 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특성과 설립 목적에 대해서 정말 그걸 제대로 반영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세광학교 선생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왔던 얘기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광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주로 이제 학교인데요. 한 반에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6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766 그렇게 돼 있더구만요. 그래서 4667로 돼 있는데 이 그 6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초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각장애 중에 아주 정상인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시각장애와 다른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같은 반에 6명 넣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간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정말 스마트해서 정말 진도도 더 정상 이상으로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지체돼서 기준을 어디다 둘지를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현장에 그런 목소리가 정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교육에서 기술이 도입되고 AI가 도입되면 선생은 과연 뭘 하는 거야? 실제로 선생이 해야 될 일은 더 중요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학생들이 각각의 패드나 컴퓨터 앞에서 AI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때 그 학습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여전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이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끊임없는 격려, 관심, 그리고 선생님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꿈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인정해주고 부추겨주는, 또 학부모의 역할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요 지점 좀 낮지만 요 부분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마도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인식의 전환이, 역할에 대한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좀 보시죠. 미래교육의 스마트 교육의 파트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미래교육에서는 에듀테크가 핵심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러나 에듀테크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의 결합입니다. 제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좀 구상해 보면 좋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연코 으뜸으로 에듀테크 서비스 산업을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에듀테크 사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메타버스와 같은 것도 사실 에듀테크의 한 분야죠.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을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왔는데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I나 VR을 활용해서 창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몰입교육의 시대가 온다. 왜 우리 아이는 집중을 못할까요? 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질의가 많아요. 그런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몇 년 내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몰입교육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 재촉하지 마세요. 몰입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적인 과학적인 지원을 통해서 몰입교육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원격 수업 저 안 좋아요.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 진짜 선생님하고 면대면 하게 교육시키고 싶어요. 물론 대면 교육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섞어지는, 그래서 함께 가는 하이브리드 교육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수업 중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오갈 수 있도록 수업 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 그래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6천억 정도의 사업으로 저희 때는 이제 제가 있을 때 기본 계획과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진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한 6천억 정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 건국 이래 교육 사업으로는 최대 그 사업이 될 겁니다. 제가 요청받은 것은 교육용 구글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시로 구글을 모르면 다 구글한테 물어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뭐 걷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주말이면 걷기 하면서도 새로운 꽃을 보면 구글 렌즈에 비춰보는 거죠. 구글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에서 모든 걸 물어보면 답해주는 교육용 구글, 그래서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구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결국 어떻게 이제 우리 광주가 대비할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인데요. 저는 광주가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원의 신설, 특히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는 속도전이 필요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데이터가 생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빠르게 저장되면 지금도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모른 채 버려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분리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보다 더 정교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교육원을 통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디서든지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 대신에 학습. 그래서 요즘은 에듀케이션이란 말보다는 자 러닝한다, 배운다, 스스로 학습한다, 이런 이제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에 이제 그 교육연구정보원이 있는데요. 이 교육연구정보원과 지금 이제 그 광주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AI 교육센터를 두 가지를 다시금 재구조화해서 미래교육원은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래교육원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 보시면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를 들어오면 일단 디지털 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뭘 했고,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과목에서 어떤 숙제를 냈고, 또 어떤 그 체험을 했는지 이걸 모두 다 기록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학교에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원 가서 뭘 들었어, 내가 인터넷으로 뭘 들었어 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이력 관리제가 가능한 것은 과거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이력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력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와 관련해서 이 그 미래교육원에서는 가상현실 VR이나 AR을 통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 대한 도입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사실 K 콘텐츠라고 해서 콘텐츠가 영화든 그 문학이든 세계적으로 음악이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교육도 우리 교육의 콘텐츠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생님들이 만든 교육 자료들, 이러한 콘텐츠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 미래교육에 관련된 자료, 특히 이제 나이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 학생들의 265개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나이스에 다 기록이 되는데요. 실제 제가 나이스 자료를 좀 우리 학생들 개별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권한이 저한테 없어요. 왜?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 자체가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아마 최근에 꿈꾸는 것도 이 나이스의 자료를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건지 학업을 중단할 건지를 저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러한 시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또 이 나이스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 비만 이런 문제도 저는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또 관계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래교육원에다가 락큐브 기능까지 우리가 좀 포함을 하자. 그래서 라이브러리와 또 이제 그 저장하는 그러한 공간, 또 뮤지엄 같은 그런 기능까지 모두 다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스마트 짐도 구축을 해줘야 된다. 스마트 짐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을 때에도 일부 스마트 짐을 설치해 놓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 스마트 짐을 교실에다가 혹은 강당에다가 저희가 설치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정도로 이제 제가 오늘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빠르게 좀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지금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교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해 볼 지점, 지금처럼 학교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늦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기술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그 프레임이 바뀔 정도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